MBS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30명으로 사흘 연속 19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뻗어가는 양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바 보수 진보 단체들의 행사와 1인 시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광장을 차벽과 펜스로 원천 봉쇄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르게 점령지를 확대하며 수도인 카불, 턱미까지 진격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 집을 버리고 나온 피란민 수백만 명은 거리에서 노숙하며 카불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일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건물 붕괴 유가족을 만나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토론회를 놓고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의를 오해하면 흙탕물이 된다며 갈등 봉합을 촉구했습니다.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전에 카자흐스탄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특사단은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 뒤에 광복절인 내일 저녁 한국에 도착합니다. 해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를 구속하고 피해자는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해군 중사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30명으로 사흘 연속 19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가 급선무인데 미국 정부의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내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30명. 사흘 연속 1,900명대로 지난주 토요일보다 107명 많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1,146명, 비수도권에선 전체의 38.4%인 714명이 확진돼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4차 대유행 들어 처음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7일 대비 약 2.5배로 치솟았습니다. 전국적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광복절 연휴가 추가 감염 확산의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일 도착 분량과 직계약으로 확보한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50만 회분은 재소자와 항해 종사자 등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 관계자들을 만나 더 많은 백신의 빠른 공급을 요청했고 협의 결과를 귀국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예고된 대로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엄정 대응 기조로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경찰 또한 펜스와 차벽을 설치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김민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광화문이군요.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일부 보수단체가 오늘 오전 9시부터 1인 걷기 행사를, 오늘 오전 6시부터 1인 걷기 행사를 예고했던 광화문 일대는 이렇게 펜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경찰이 행사를 불법 집회로 보고 차벽과 펜스를 세워 사실상 원천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임시검문소에서 집회 시위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아침엔 50대 남성 유튜버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행사 주최 측 간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당 업무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막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들 단체는 기습적으로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내일도 걷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후에는 민주노총도 예고했던 1인 시위를 진행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민주노총도 오후 4시부터 서울 서대문역과 충정로역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한미전쟁 연습을 중단하란 취지로 말없이 구호가 적힌 헬륨 풍선을 들고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일부 회원은 집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모여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임시검문 차량을 세워둔 경찰 병력과의 충돌이나 실랑이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해당 1인 시위의 성격에 대해 차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늘 도심권을 중심으로 81곳의 임시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내일 광복절도 집회와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9일 기준 경찰이 금지 통고한 이번 연휴 집회 시위는 총 316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그제 오전 6시쯤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용인에서 택배 차량을 훔칩니다. 화성으로 이동해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합니다. 다음 행선지는 평택. 편의점에서 10만 원을 빼앗아서 아산으로 달아납니다. 경기도 충남 경찰 순찰차 6대가 46km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검거합니다. 경찰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광란의 도주국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순찰 차량과 형사가 탄 일반 차량이 도주하는 택배 차량을 추격합니다. 도로를 막아선 차량을 피해 위태롭게 내달리고 바짝 붙은 순찰 차량을 충격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이 경기도 평택을 넘어 충남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공조 요청을 받은 충남 지역 경찰이 검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도주국은 46km 정도 이어졌고 이 남성은 시속 130km를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역주행을 감행하면서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순찰차들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일반인들과의 차량 사고는 다행히 없었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이곳 경기도 용인에서 택배 차량을 훔친 뒤 화성으로 이동해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실패하자 평택으로 넘어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늘 새벽 당진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정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산불이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운전석은 차량 앞부분이 사라져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당진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 가드레일도 휘었고 덤프트럭도 반 바퀴 이상 돌면서 1, 2차로 다 막았고요. 소울은 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체는 차에 끼어 있고 상체는 가드레일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뒤이어 승합차가 사고로 멈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으며 트럭과 승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문갑도에선 산불이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600제곱미터가량이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인천 자월도에선 60대 여성이 독사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에 해경 함정이 출동했습니다. 인천의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해당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무섭게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미군이 지난 5월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 턱 밑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탈레반의 점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제는 카불에서 150km 떨어진 가즈니를 그리고 어제는 50km 떨어진 풀리 알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수도 함락도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까지 아프간의 주도 34곳 중에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곳만 17곳이 넘습니다. 지난 6일에 자란지를 점령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로 탈레반을 피해서 피란길에 오른 아프간 주민은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 80%는 여성과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피난민들은 정부의 도움도 없이 최후의 안전지대인 수도 카불로 힘겹게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기자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부 정강열 기자입니다. 정강열 기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과거의 그 사이공 함락 때처럼 탈레반의 수중에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탈레반이 IS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아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레반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는 게 1996년부터 2001년까지였는데 예. 당시 이슬람 경전을 멋대로 해석한 극단주의 교리로 통치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이제 미국이 군사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9.11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당시 공개 처형을 일삼았고요. 또 여자와 어린이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특히 성인 여성은 취업 활동을 제한받은 채 이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탈레반이 당시 집권기보다 현재 여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룬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때보다 더 가혹하다?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말 북부 타카르 지방의 루스타크 지역을 점령한 뒤에는 이 탈레반의 고위 인사가 모스크의 그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15살 이상의 모든 소녀 그리고 40살 미만의 과부들은 전부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혼 규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시계는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자, 이 아프간 사태가 이제 최악으로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아프간 정부군은 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합지졸이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탈레반 반군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을 받는 아프간 군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꽤 많네요, 30만이면. 그렇습니다. 반면 탈레반 같은 경우는 핵심 전투대원이 6만 명에 불과하고요. 뭐 추종하는 지역 무장 단체 대원과 지지자들까지 다 더해도 20만 명 안팎입니다. 그러면 정부군 30만이고 탈레반 20만. 정부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군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지원해주는 무기도 첨단 무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프간군이 실제 병력이 통계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이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당수가 임금을 타먹으려고 거짓으로 등록한 유령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요. 또 이제 무기와 장비, 훈련비 등을 다 더하면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거의 100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프간 정부나 군대 모두 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미국의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럼 아프간 정부군은 부정부패고 미국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해왔던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전 세계 아편의 90% 이상이 아프간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예. 이 탈레반의 거점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가 소위 말하는 아편의 메카이고 여기에서 탈레반의 자금이 나오는데 연간 3,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또 탈레반이 최근 몇 년간 아프간군 시설들을 접수하면서 미군이 아프간군에 지원했던 무기와 장비도 야금야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병력과 물자에서 이 탈레반이 절대로 아프간 정부군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카불 턱 밑까지 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게 미군의 이제 갑작스러운 철군인데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바이든 정부가 아주 곤혹스러워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9.11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아프간에 발을 담근 게 2001년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아프간전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2,000조 원이 넘고요. 또 미군 사망자도 2,300명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2019년 11월에 아프간 미군 무대를 깜짝 방문해서 당시 이제 탈레반과 협상을 재개하고 병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뭔가 미국이 발을 빼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2년 전 11월 달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빈 라덴도 다 제거를 했고 이제는 아프간 지도자들이 스스로 싸워야 한다면서 미군 철수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놓고 동맹국인 영국하고 독일이 아주 반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불만을 좀 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다시 국제 무대에서 지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보기에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하는 걸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 아프간에서 36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난민 중 상당수가 밀무역 트럭에 몸을 싣고 국경을 넘거나 이 탈레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정부군 통제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왠지 모르게 1970년대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 패망 이후 보트 피플 사태와 아주 유사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 등이 이번 사태가 사이공 함락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1년부터 2021년 꼭 20년 동안 아프간 개입했다가 그 많은 돈을 쓰고 미국이 실속 하나도 없이 그냥 철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국제부 정강열 기자였습니다. 네, 여야 대권 주자들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일을 앞두고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모두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의 표심이 민주당 경선을 좌우하는 만큼 잇따라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기렸습니다. 현대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거인이십니다. 특히 이제 개혁 민주 진영 입장에서 보면 첫 시대를 열어낸 그런 어른이셔서 한 번은 꼭 뵙고 싶었고. 같은 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건물 붕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면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문제의식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을 남겨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잇따라 호남을 찾는 것은 호남에서의 판세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대선 경선 후보 호남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6월 말 50%대를 기록하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1위 수성을, 이 전 대표는 상승세를 이어가 뒤집기에 나서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내일 전남 여수 순천을, 이 전 대표는 전북 전주로 이동해 호남 민심 공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18일 토론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경선준비위, 지도부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말 사이에 타협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회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타협을 주말 중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18일에 할 토론회 형식을 하루 전에 최고위에서 정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며 주말 중 타협이 안 되면 토론회 원안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두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과 경선준비위, 최고위원들 간 합의가 안 되면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일단 경준위의 토론회를 정견 발표 형식으로 바꾸는 걸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병수 경준위원장은 토론회 강행을 주장했고, 토론회를 일방적인 어떤 주제 발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일에 전환을 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대부분 후보도 토론이 겁나면 접어야 한다, 토론 봉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일부 최고위원들은 경준위에 권한이 없다며 토론회를 취소하거나 정견 발표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정견 발표 형식으로 바꾼다면 성의 표시로 보고 참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가 진행되다가 풀리기도 한다며 후보들과 경준위,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대권 주자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8일 첫 토론회부터 문제입니다.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18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국민의힘 경선 준비 첫 토론회인데 일부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석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지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예. 당초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토론회를 정견 발표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경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옆에서 자꾸 쑤신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죠? 경준위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첫 준비회의를 가졌는데 윤석열 캠프와 원희룡 캠프만 불참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건데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실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냐며 경준위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토론회에 어떻게 가냐고 반문했고 원희룡 전 지사 측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경준위 비판에 가세하고 토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18일이니까 아직 며칠 시간은 있으니까 완전히 뭐 참석 안 한다 이건 아닌 거죠.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이 대표가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불을 지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네, 저 지구를 떠야지. 저 말이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던 말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급기야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은 탄핵은 너무 앞서갔다는 취지로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여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 여당 대권 유력 후보 1, 2위가 오늘이죠. 모두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 표심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이 지사는 4차례, 이 전 대표는 벌써 5차례나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하이도에 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삶을 회고해 보면 인동초라는 말이 참으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이 오는 18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나란히 광주 전남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본진이나 다름없는 호남 표심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뜻인데요. 1차 슈퍼위크 일정 가운데 광주 전남과 전북이 가장 마지막인데다 가장 많은 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도 꼽힙니다. 네, 많은 표라는 게 이제 민주당 대의원들 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정책 경쟁도 뜨거운데 여당 대권 주자들이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12%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당 후보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낙연 캠프는 3차례나 논평을 내고 매표 정치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캠프 측 반응은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요? 네, 조승래 정세균 캠프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문제 삼는 건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자, 여당 후보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원팀 협약식까지 가졌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다시 네거티브가 시작되기도 했죠. 원팀 기조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문은 계속되지만
후보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정치부 조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쩍 마른 모습으로 나타난 전두환 씨가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월요일 광주 법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퇴정했던 바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1931년생으로 올해 91살인 전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니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체중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외모 탓에 인터넷에서는 대역이 아니냐, 완전히 딴 사람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 씨는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퇴정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 나흘 뒤인 어제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이후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져 건강 이상 여부를 검사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병원 측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 광복절 연휴에 퇴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조 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8.15 광복절인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홍 장군이 일본군을 피해서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건데요. 유해 봉환을 위한 특사단이 오늘 카자흐스탄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공군 특별수송기로 특사단이 탑승합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으로 우리의 전쟁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님을 모시러 출국합니다. 면목 없죠.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같은 해 10월 청산리 전투에서도 일본군 대부대를 격파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고 75세에 숨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카자흐스탄과 유해 봉환을 논의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은 홍 장군의 출생지가 평양이란 이유로 유해도 북한으로 봉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유해 봉환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사단은 광복절인 내일 오후 귀국하며 홍 장군의 유해는 오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해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를 구속하고 2차 가해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중사는 순직으로 결정됐고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해군 법원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인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군은 함대 수용실에 구속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상사를 구속한 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이후 5일 만이고 성추행 발생 79일 만입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피해자인 중사가 9일 신고 뒤 12일 숨진 채 발견된 점에 대해 2차 가해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인 중사의 빈소는 국군 대전병원에 마련됐고 해군은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습니다. 해군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순직한 중사를 내일 발인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합니다. 성추행 뒤 군내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을 포함해 군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단체에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상부 보고 자체가 늦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20% 싸게 살 수 있는 머지 포인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일부 소비자의 폭탄 돌리기로 금전적 피해를 떠안은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머지 포인트 서비스 제한 사흘째,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앱을 접속하면 여전히 음식점 몇 곳은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있는 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매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결제 불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인터넷에 그렇게 떠가지고 손님들 전화 많이 오시는데. 또 다른 가맹점은 머지 포인트 중단 소식을 모르고 지난 12일 하루에만 포인트로 200만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매장으로 공유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웬일인가 막 그리고 그랬더니 아니 뭔 일 있어요? 머지 포인트 그랬더니 얼른 이제 휴가면전에 쓰려고요. 뭐 행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털고 가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포인트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사용은 되는데 저희도 사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지금. 머지 포인트 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사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2년) 전에 일본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가 시작됐죠. 네,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전쟁 도발이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소부장 산업에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기술 독립을 이뤄내는 거죠. 네. 마침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내일 광복절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이 소식 들으시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기술 독립을 일구고 있는 산업 현장 이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장비를 만드는 한 중견기업.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큰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장비 도입선을 다각화하면서 해외 기업이 장악했던 시장에 진입할 문이 열렸습니다. 수출 규제하고 맞물려서 국산화되지 않은 반도체라든지 주요 그 산업 분야에서 이 국산화 이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크게 매출이 뛸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밀 제어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 라인이나 로봇 등에 들어가는 첨단 모터를 만드는 이 기업도 일본 수출 규제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그 서버 모터 시장의 점유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서버 모터의 글로벌 탑 10에 진입하는 것을 큰 목표로 잡고 있고요. 실제 지난 2년간 22개 소재 부품 장비 으뜸 기업의 시가총액은 2배 넘게 높아졌고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도 2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성공에 만족하기보다 앞으로가 더 큰 과제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사실상 그 특성상 긴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차세대 소부장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요국과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간 부산은 모든 해수욕장을 폐장하면서 감염 확산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변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썰렁한데 해변 주변 상권으로는 방문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무색한 상황이죠. 그 현장을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은 사라지고 샤워장 등 편의시설의 운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피서 1번지로 꼽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의 방문객은 줄었을까?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문객은 22만여 명, 다음 날도 19만 5천여 명이었는데 4단계 시행 이후에도 매일 20만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인근의 송정해수욕장도 마찬가지.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주민들을 제외하고 이제 30분 이상 머물고. 해수욕장이 폐장하면서 해변에 머무는 피서객은 줄었지만 주변 상권이나 호텔 등지엔 방문객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입욕과 해양레저 활동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막바지 휴가를 앞두고 방문객이 줄지 않으면서 해변 주변 시설로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첫날부터 이변이 속출했던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2라운드에서도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안나린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3연패를 노리던 대세 박민지 선수는 컷 탈락했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김보아의 웨지샷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듭니다. 이소미의 아이언샷도 그린을 2번 튀어 홀컵으로 쏙. 샷 이글이 2개나 나오는 진풍경 속 안나린이 최고의 샷감을 뽐냈습니다. 칩샷이면 칩샷, 퍼팅이면 퍼팅. 안 되는 게 없었던 안나린은 5타를 줄여 10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샷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어냈던 것 같고 거기에서 펫이 좀 잘 떨어져서. 이가영이 7타를 줄이며 한타 차로 안나린을 뒤쫓았고 장하나, 김지영, 하민송 등 무려 6명이 공동 3위를 형성해 마지막 날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과 다를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제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제 거에만 신경 쓰고 치겠습니다. 대회 3연패와 시즌 7승에 도전했던 대세 박민지는 3오버파로 컷 탈락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잠정구 선언을 안해 5타를 잃었던 6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악몽을 떨쳐냈지만 이른 타수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세영, 박성현, 최혜진, 박민지 등 특급 스타를 배출해온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3년 만에 새로운 여왕이 탄생할 마지막 3라운드가 더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석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했는데요. 광복절인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다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은 10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상 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지역 내일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의 한낮 기온은 26도, 울릉도와 독도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에는 잦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현우 기자가 경주에 가서 취재한 신라의 달밤입니다. 야경 멋지네요. 그렇죠. 어디예요, 여기가? 신라시대 왕자가 거처하던 동궁, 또 달이 비치는 연못 월지, 그리고 월정교까지 담아왔습니다. 홍신라 전성기 때 장소들을 다 취재해왔네요. 그렇죠. 김 기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경주 여행 하시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와, 그렇습니까? 네. 멋집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신라의 달밤을 전해드리면서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